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성경관의 노랑과 나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한 주 동안 나무를 즐겁게 한 것이 있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친구랑 화양연화 리마스터링을 아, 다시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리마스터링을 했으면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냥 좀 음질이나 화질 같은 걸 개선을 한 것 같은데, 음, 그냥 좀 재개봉을 하기 위해서 리마스터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워낙 화양연화를 처음 봤을 때도 좋아했고, 극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라서, 아, 극장에서 보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놓쳤던 디테일 같은 것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더. 맞아. 양조위 사랑, 장만옥 사랑. 아, 진짜. 저도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음. 너무 뭔가 야한 장면 하나도 없이 영화가 너무 야하다는 그런 충격에 휩싸였었어요. 어, 뭔가 너무 아, 뜨거운 느낌. 되게 그 두 사람이 스칠 때부터 음, 골목길에서 뭔가 그 텐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음. 근데 제 같이 본 친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음. 같이 본 친구가 양조위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아, 3일 알아두었어요. 너무 아니 충격받아서. 그런 어떻게 그런 눈이 좀 다른가 봐요, 우리랑. 눈의 구조가 좀 다른가 봐. 노랑 씨는 요즘 즐거운 일 있나요? 어, 음.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게 있는데 친구가 차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우리 방송에도 게스트로 출연을 두 번인가 해줬었던 혜수 씨인데요. 밀크티 티백하고 각설탕까지 같이 어,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 이렇게 써서 엽서랑 같이 보내줬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먹고 있는데 어 제가 마트에서 샀던 티백으로는 정말 나지 않았던 그런 뭔가 되게 진하고 풍성한 맛이 나더라고요. 음. 어, 타이프 밀크티? 이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는데 설탕도 되게 특이한 그런 설탕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설탕을 보내주냐. 설탕은 우리 집에 있는 거 타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앵무새가 그려져 있는 이게 되게 아, 큰 앵무새 설탕. 이게 유명한 거예요? 아, 뭔가 저희 집에서도 항상 이걸 아, 써가지고 진짜요? 이게 약간 라벨 감칠맛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음. 진짜 완전. 이게 밀크티 티백도 맛있는데 설탕을 넣고 안 넣고가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즘에 이거를 하루에 한 잔씩 태워 먹으면서 진짜 겨울에 딱 맞는 선물이네요.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양도 되게 많아서 엄청 오래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시도해봐야겠네요. 네. 각설탕 2개 정도 넣으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홍보 타임을 가져볼까요? 뒷방 상영관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 상영관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영어로 백 언더바 투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고요. 매달 상영작 소개와 영화마다 좋아하는 장면, 같이 보고 싶은 사진 같은 것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가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이 보고 싶은 영화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 팟빵 앱과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고 또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보시면 저희 에스크드가 있어요. 에스크드 통해서 익명으로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네이버 메일이 있는데 이것도 인스타그램 아이디하고 똑같아요.
백_2_더_ 시네마 하고 골뱅이 네이버 메일로 좀 길게 보내주실 것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영화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119번째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이고 한국어로도 동명의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 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1992년도 영화입니다. 이번 영화 선정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몰랐다가 로건에서 보게 돼가지고 로건에서 이 영화를 보는 장면도 나오고 뭔가 좀 오마주한 장면들도 나오고 이래서 이 영화 그런 영화가 있구나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언젠가 보고 싶다고 로건의 그런 정서를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오마주를 한 영화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방학에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노랑 씨는 뭔가 딱히 조인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냥 왠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엔니어 모레코네가 이제 사망하고 그분의 음악을 회고하는 그런 여러 기사나 방송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었는데 너무 또 음악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빠바바바 빠바밤 이 음악 있잖아요. 진짜 유명한 음악. 그래서 이거 나오는 서강의 무법자를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음악도 너무 좋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거기서 너무 좋고 그랬어가지고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를 더 보고 싶다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뭔가 영화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트리비아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감독님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스트우드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되게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뭐 배우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도 그냥 뭔가 학교에서 연극을 해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난 배우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고 들어온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되게 그냥 우연히 배우가 됐는데 처음에 출연했던 거는 다 뭐 B급 괴수 영화 이런 데 나오는 막 대사도 한두 줄 있는 단역들 위주로 출연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로우 하이드라는 서부극 이것도 B급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런데 출연을 하다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서부극을 찍으려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원했던 배우는 다른 배우였는데 이제 몸값이 싼 이스트우드가 이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뭐 달러 3부작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 없는 남자 3부작 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황해 무법자, 뭐 서경의 건맨, 서경의 무법자 이렇게 세 개의 출연을 하면서 완전히 스타가 됐죠. 그렇게 스타가 되고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뭔가 계속 스파게티 웨스턴 이런 것도 좀 계속 출연을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돈 시겔이라는 감독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랑도 서부극을 한두 개 정도 더 작업을 하고 또 더티 해리라는 유명 시리즈 1편을 돈 시겔이 만들어서 여기에 이스트우드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스트우드가 더티 해리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로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더티 해리는 5편까지 나왔고 뭐 여기 중에서는 이스트우드가 직접 감독한 편도 있고 이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71년에 Play Misty for Me인데 어둠 속에서 벨이 울릴 때라는 영화로 감독으로 데뷔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되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 감독님으로 활약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감독 일과 배우 일을 병행을 해오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최근에 거의 90 넘으셨나? 가까우신 나이인데도 네.
설리 허스슨강의 기적 이런 거나 뭐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비터스, 그린 토리노,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리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런 유명한 영화들. 그쵸.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하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제 뭐 이스트우드의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는 약간 전환점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좀 뭔가 진지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는 대접을 못 받다가 왠지 좀 배우하는 사람들이 감독을 한다고 하면은 좀 뭔가 얼마나 그런 편견 잘하겠어? 같은 그런 게 좀 저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서는 배우 출신 감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많이 평가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용서받지 못한 자로 아카데미 상을 수상을 했나요? 네, 아카데미 감독상도 수상을 하고 아마 리틀 빌 역할을 하셨던 진 해크만이라는 배우분은 나무 조연상인가? 나무 주연상은 아닌 것 같고 조연상을 타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서 진짜 저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또 한 번 감독상이랑 작품상을 타신 것 같고. 근데 그렇네요. 작가 감독으로 평가가 되나요? 지금도 뭔가 작가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지만 또 이스트우드라는 이름값은 되게 있는 것 같고 맞아.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생각해보면 뭔가 작가 감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어떤 스타일이라던가 이 감독이 계속 천착하는 뭐 주제 같은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이 주제가 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스트우드는 워낙 되게 다양한 영화를 찍었고 어떤 하나의 테마로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또 재밌는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되게 뭐 작가 영화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되게 난해하고 어렵다. 뭐 배우로 시작했지만 되게 자기만의 생계를 공고히 구축했다. 뭐 이런 뭔가 그런 글을 읽었던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서는 좀 되게 서사도 되게 고전적이고 뭔가 통속적인 면들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그래서 퀄리티 있는 재밌는 영화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뭔가 이스트우드의 페르소나도 다 되게 과묵하지만 되게 할 말은 하고 직설적이고 이런 스타일의 캐릭터들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지 뭔가 이스트우드에게서 기대하는 면모들도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영화들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자의식 없이 만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미로 막 이렇게 난 예술가야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장인 정신처럼 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다. 약간 이런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원래 이스트우드가 서부극으로 워낙 유명했고 그 이전에도 평원의 무법자랑 페일 라이더 같은 서부극들을 자기가 연출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85년도쯤에 이 영화의 각본을 받게 됐는데 판권은 사놓고 되게 좀 묵혀뒀던 영화라고 해요. 자기가 나이가 더 들어야 이 영화를 찍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이 든 그 건맨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자기가 너무 서부극으로 이미지 소비가 심했기 때문에 좀 더 시기를 기다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영화는 92년에 85년쯤에 만났지만 92년쯤에 제작이 된 영화라고 합니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그 늙은 느낌이 너무 확 그니까요. 나서 근데 이때도 맞아, 엄청 맞아. 늙어 보였었는데 지금은 더 늙었다라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90세라는 나이가 되게
진짜 아직도 영화에서 현역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원래 이거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님한테 80년대에 먼저 갔었대요, 이 아, 각본이. 진짜? 그래서 그 존 말코비치가 윌리엄 머니, 주인공 윌리엄 머니를 하는 걸로 논의가 되다가 음. 엎어진 것 같은데 음. 어떤 작품이었을지 만약에 두 분이 했다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또 역사에 남을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는 이 사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화 속에 감독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찍어온 영화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저 인물 예를 들어 이 영화에서는 윌리엄 머니를 보면서도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찍은 모든 영화들을 뭔가 이렇게 회고적으로 다시 보게 되고 뭔가 그런 점들이 재밌어서 서부극을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한 것도 확실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끝으로 그 이후에는 서부극을 안 찍으셨다고 지금까지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자기의 서부극의 어떤 역사를 집대성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배우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쵸. 저도 너무 그 이스트우드에 집중해가지고 진 해크만 이 배우분은 원래 이 역할을 맡는 걸 좀 되게 꺼려 하셨다고 하고 처음에는 다른 감독의 윌리엄 머니 역할을 하라고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미 거절했던 시나리오인데 이스트우드가 그 리틀 빌 역할을 다시 맡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좀 원래 이미지 소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걸 되게 걱정했었는데 이 영화로 조연상까지 타시고 되게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인터뷰를 하시는 걸 봤었어요. 다른 영화, 토니 스콧 영화에서 무슨 잠수함 함장으로 나온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도 되게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나와가지고 크림슨 타이드인가? 뭔가 이런 되게 설득력 있는 공권력의 화신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건 프리먼 님이 이제 네드 로건이라는 캐릭터로 나오고 이분이 그 이스트우드랑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도 같이 하셨다고. 맞아요. 네. 저는 이번에 밀리언 달러 베이비랑 용서받지 못한 자 2개밖에 못 보긴 했는데 근데 되게 모르겠어요. 그 이스트우드 영화에 연속되는 것이 주제가 뭐 분명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또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도 뭔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모건 프리먼의 역할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이 영화에서나 그 영화에서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연결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희 줄거리 노랑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1880년이고요. 한때 무고한 여성과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총잡이로 악명을 떨쳤으나 지금은 늙은 농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윌리엄 머니가 있고요. 이 사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하는 인물이고 또 여기서 조금 서쪽으로 떨어진 와이오밍의 어느 빅 위스키인가? 그런 카운티에서 카우보이 둘이 한 매춘부의 얼굴을 난도질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매춘부들은 사형을 원했지만 마을의 보안관 리틀 빌은 그녀의 포주인 스키니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매춘부들은 이에 분노해서 쌈짓돈을 모아서 카우보이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젊고 허세 많은 총잡이 스코필드 키드가 이 소식을 듣고 윌리엄 머니를 찾아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머니의 친구 네드까지 합세하여 세 사람이 함께 길을 나섭니다. 보안관 빌과 마을의 남성들은 현상금 사냥꾼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을 알고 치안을 강화했지만 새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두 카우보이를 살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네드가 보안관 일당에게 잡혀 잔인하게 고문당하다 사망하게 되고 이에 분노 각성한 빌이 일당을 해치웁니다. 원희가 마을을 떠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좋았던 장면들 위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 둘 이것부터 다 꼽았던 장면이 이 윌리엄 머니가 이제 정말로 늙어버렸다는 사실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네, 이 사람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돼지들한테 막 밀려서 넘어진다고 해야 되나? 돼지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막 바닥에 뒹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려면 말에 타야 되는데 말에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그 옆에 애기들이 있거든요. 얘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걔네들한테는 내가 예전에 이 말에게 채찍질을 너무 많이 해서 얘가 나를 지금 벌 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영상으로 보면 되게 그냥 말한테 절절매는 그리고 되게 여러 번 말해서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그 바닥에 뒹구는 장면들이 정말 노쇠한 몸이 잘 표현이 됐던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제가 사실 로건을 보고 뭔가 이 영화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이렇게 머니가 땅에 처박혀 있는 장면들을 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서부 관객이 기대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멋있고 당연히 말에도 척척 올라야 되고 총을 쏘면 무조건 명중해야 되고 뭔가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재미가 있는 건데 이 영화는 이제 초반부터 계속 그런 기대감을 좌절시키면서 진짜로 이게 가능할까? 이 사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보통 현상금 찾으러 간다 하면은 뭔가 기대가 생기잖아요. 얘네들이 당연히 뭐 탕탕탕 해서 해결을 하겠지, 복수를 해주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도저히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저 몸으로 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건가. 진짜, 뭐, 뭔가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막 골골대가지고 비 맞고 감기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위스키 마시라 했는데 혼자 막 난 안 맞아. 마셔 이러다가 혼자 추워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또 아까 노랑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 이스트우드가 갖춰온 그 카우보이 페르소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런 기대들을 다 좌절시키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늙었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침내 빅 위스키에 도착을 해서 술집에 앉아 있는데 리틀 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제 첫 만남에서 머니는 너무 지금 열병이 나서 오들오들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무료 서비스를 받으러 올라가 버리고 네. 혼자 이렇게 살롱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리틀 빌이랑 마주치게 돼서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날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거의 바닥을 기어서 맞아요. 술집을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뭔가 그렇게까지 이 사람을 바닥에 굴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 왜 좋아요? 좀 설명하긴 힘든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과거를 되게 후회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스스로의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장면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진짜로 그죠. 접어가야 되는 그게 좀 어려운데 그죠. 그 부분이 그냥 좀 담백하게 잘 된 것 같아서 막 자기 연민으로 막 점철돼가지고 그러지 않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람 몸이 되게 단단하고 잘 단련되어 있고 그러면 뭔가 철이나 무쇠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세르지오 레오네 영화에 나오는 그 이스트우드는 정말로 그렇거든요. 정말 상처 하나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로건 얘기를 해서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로건은 몸에 철이 달린 사람이고, 그게 계속해서 재생되는 그런 사람인데, 전 맞아.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점점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뭔가 철에 녹쓰는 느낌? 뭔가 좀 옛날 공장이 이렇게 녹쓰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 여기서 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다 어떤 막 전설들, 신화들 그런 뭐 이 카우보이가 뭐 몇 명을 해치웠다 막 이런 되게 뒤에 별명도 있고 뭐 쌍권총 두고 뭐 브리티시 밥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별명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전설들을 다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체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가지고 그 확실히 어떤 시간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당연한 순리를 납득시키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걸 거부하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를 뭔가 또 보여주겠지? 이런 기대를 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좀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 여기에 이어서 잉글리시 밥이라고 그 보샹이라는 자기 전기 서술자를 같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바운티 헌터로 이 빅 위스키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카우보이의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 마을에서 다 좀 이름이 있는 현상금 사냥꾼들은 다 한 번씩 기회를 노려보는데 그 중에 잉글리시 밥이 있고 뭔가 윌리엄 원이랑 좀 대비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잉글리시 밥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잉글리시 밥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보샹이라는 인물이 이제 작가이고 전기 작가로 이 잉글리시 밥을 따라다니고 그걸 뭐라고 하더라? 호랑이 권세를 빌어서 여우가 호가호위인가? 호가호인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약간 잉글리시 밥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걸 엄청 궁금해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바로 잉글리시 밥이야 이렇게 스스로 소개를 하기도 하는 그 사람의 권위에 뭔가 기대서 그냥 자기가 자부심을 느낀다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엄청 좋아하는 서부극의 전설 같은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리틀빌이 써져 있는 걸 막 보면서 이건 이때 그랬던 게 아니고 사실은 잉글리시 밥이 막 되게 비겁한 인간이고 별로 뭐 훌륭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를 되게 멋있게 포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또 엄청 잉글리시 밥이 아니라 이제 리틀빌의 이야기에 또 엄청 매혹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리틀빌한테 붙어가지고 또 리틀빌의 전기 같은 걸 막 써요. 그래서 그때 어땠다고요? 누가 이랬다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는 서부극에서 사실 보통은 제일 멋있고 제일 센 사람한테 이렇게 이입을 하고 뭔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지만 뭔가 내 신체에 힘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 영화에 이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내가 그나마 가장 비슷한 인물이라고 하면 저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나 역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중에 유일하게 뭔가 그것이 이야기로 남는다는 것을 글로 써서 남기는 사람이고, 또 그걸 엄청 궁금해하는 그런 거에 되게 이야기에 매혹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용담 같은 거. 그래서 막 후반부에 가면은 다른 사람 다 죽고 이렇게 난장판이 됐는데 윌리엄 머니한테 붙어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가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막 그런 호기심 같은 것들이 또 되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건을 절대 스스로 계획하지는 않는 그런 인물? 리틀 빌이 이렇게 잉글리시 밥을 잡아놓고 보샹한테 쟤한테 권총 줘봐 무슨 일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약간 딜을 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본인도 그걸 스스로 목격하는 사람이 되면 엄청 좋잖아요. 궁금해하는 그런 사건들이니까. 근데 또 너무 무섭고 본인이 내가 이걸 어떻게 상황을 조정을 해서 내가 뭐 여기서 탈출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서부극의 인물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꾀를 써서 빠져나가고 상대방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인물들인데 이 보샹이라는 인물은 절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냥 궁금해하고 기록하고 그것밖에 못하는 근데 그게 막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런 인물들이 정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렇게 쓰여진 역사가 이 영화에서 보면 되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써지는 게 되게 잘 보이고 그리고 뭔가 그런 무용담에 잘 매혹되고 그런 게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좀 그래서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서부극인데 이런 것도 있네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맞아. 서부극인데 약간 시대극처럼 뭔가 연도도 나오고 사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진짜 실제 대통령 암살 사건도 언급이 되고 보샹처럼 전기 작가가 실제로 따라다니기도 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장르 서부극이라는 장르 영화에서 약간 다른 분야로 옮겨오는 듯한 느낌도 들고 진짜 재밌는 저도 보샹이 있어서 되게 영화가 흥미로워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샹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인물이잖아요. 영화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근데 그 스코필드 키드도 보면 눈이 되게 안 좋은데 그걸 굳이 안경을 쓰지 않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머니가 키드한테 돈을 주면서 이걸로 너 안경도 좀 사고 이런 제발 이런 식으로 안경 좀 말을 사.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보샹이 마지막까지 머니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씬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안경을 이렇게 고쳐서 다시 이렇게 쓰면서 맞아요. 그 사람이 가는 거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나와서 계속 여기에서 언급되는 본다는 게 뭔지가 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안경으로까지 강조가 되는 본다는 건 뭔지? 그리고 뭔가 이스트우드의 다른 서부극에서도 총잡이들이 싸우면 그걸 목격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게 우리 관객이기도 하지만 뭔가 그 마을 안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 쇼트 같은 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막 누가 총을 탁 쏜다 이러면 막 이러고 막 엄청 놀라는 사람들의 얼굴, 여러 얼굴들 몇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문법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웅이 있는 거는 결국 목격자가 있는 건데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저도 키드랑 네드가 되게 보는 사람, 잘 보는 사람이라는 점도 좀 강조가 됐던 것 같은데, 키드가 잘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게 뭔가
뭔가 의미심장한데 저게 뭐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연결해 보니까 좀 진짜 그렇고 그리고 되게 초원이잖아요.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넓은 평원에 그쵸. 사는 사람들은 되게 눈이 좋다고 늘 음, 하는데 키드는 음, 뭔가 구름도 잘 보지 못하고 독수리가 음. 박저 위에서 나는지도 잘 보지 못하고 근데 이제 서부극의 주인공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는 멀리까지 되게 잘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보통은 뭔가 이 영화는 아니지만 그 평원의 무법자나 테일 라이더 같은 영화에서는 그런 데서도 이제 그 마을 안에서 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항상 그 유리창 뒤에서 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를 꼭 유리창을 깨트려서 위협을 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항상. 유리창이 깨지는 장면 같은 게 계속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이스트우드는 저렇게 수동적으로 관조하고 지켜보는 사람을 싫어하나? 막 이런. 이스트우드는 히치콕의 이창 같은 장면을 참지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뭔가 보는 자랑 그 싸움의 현장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음. 뭐 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창도 결국에는 근데 약간 위협받지 않나요? 그래서 오긴 하죠, 살인자가 음. 방으로. 근데 전 좀 관조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우리 모두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음, 네, 그쵸. 아 근데 잉글리시 밥 이분이 리처드 해리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해리포터 1, 2편 덤블도어 교수님이거든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어머. 이분 어디선가 계속 봤는데 막 계속 이랬거든요. 아. 근데 해리포터 덤블도어 교수님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여가지고 약간 용서받지 못한 자. 저는 덤블도어도 약간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용서하지 음. 못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 후반부에 이제 사망하실 때 되면은 진짜 되게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 막 해리한테 이렇게 막 자기 고백을 정신을 약간 잃어가는 상태에서 하는 장면이 막 있는데 음. 그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뭔가 로건, 덤블도어 이 영화 이런 식으로 좀 저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음. 되게 좋더라고요. 잉글리시 밥은 좀 비열한 캐릭터였지만 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이 되게 음. 자기 연민에 빠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면 정말 꼴 보기가 싫은데 아 진짜 꼴보기 싫어.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라무 씨가 말해준 대로 여기서 클린트 음. 이스트우드가 그런 감상적인 부분들이 길지 않아서 좋다는 얘기도 아까 해줬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오히려 많이 매력적인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맞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 진짜. 그만 좋아해야지 싶기도 한데. 저도 작년 목표도 그만 좋아하기였는데 또 올해도 이걸 하고 있네, 진짜. 어쩔 수 없어. 근데 진짜 아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또 그냥 사람이면 다 뭔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가요? 음. 아, 그리고 그 노랑 씨가 또 좋아한다고 했던 장면 중에 리틀 빌이라는 캐릭터가 자기가 살 집을 계속 짓잖아요. 음. 근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인데 물이 완전 다 새는 오두막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좋은 총잡이지만 좋은 목수는 아니다 막 이런 음.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을 보안관이잖아요. 마을의 질서를 잡는 사람이고 뭔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처음부터 되게 모호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사람이 목수로 이제 본인이 집을 지었다고 내가 손수 다 한 거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뭔가 저는 손수 집 짓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뭔가 이런 자기가 뭔지 선택 알죠. 자기가 짓는 음. 사람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약간 선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비열하고 막 그런 면들이 나와서 '아 진짜 사람 판단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저의 평가를. 음. 거기서 비가 막 오면서 집에 물이 정말 콸콸콸콸 새는 그 장면이 음. 정말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맞아.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완벽한 인물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음 키드는 앞을 못 보는 건 아니고 아무튼 멀리 못 보고 음 네드는 중요한 순간에 이제 총 쏘기를 포기하고 또 그죠. 머니는 아까 말했듯이 땅에 계속 처박히고 그런데 리틀 빌도 마찬가지로 좋은 목수가 아니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르지오 음. 레오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영화는 음. 정말 착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는 인물들이어서 거기서는 뭐 선과 악의 구분이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영화는 조금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뭔가 사람이 다 정말 복합적인 면을 갖고 있는 뭔가 이익에 따라서 음.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음. 판단하기 어려운 점들을 다 갖고 있는. 뭔가 레오네 영화랑 제일 구분되는 점은 되게 막 내면을 엄청 깊게 다루는 영화는 아닌데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 점을 되게 부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오네는 되게 좀 폭력적인 장면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인물들의 반응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잔인한 영화가 되는 건데 음. 그렇지 않고 약간 이렇게 장르적 재미로 옮겨가게 하는 거는 그걸 두려워하거나 막 진짜 잔인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이 영화에서는 계속 너무 두렵다. 뭐 총을 못 쏠까 봐 두렵고 뭐 되게 두려운 이유도 엄청 많고 죽을까 봐 두렵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오두막이 새는 장면도 사실 비 오는 장면이 처음에 시작할 때 비가 오고 또 마지막에 끝날 때 비가 오잖아요. 그 오두막이 새는 것도 그런 비를 피할 수 없는 느낌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머니는 비를 흠뻑 맞는 사람인데 자기가 열병에 걸릴지언정. 근데 좀 리틀 빌은 그런 면에서 음. 약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공권력? 뭔가 자기가 폭력이었지만 약간 정당한 집을 지어서 음. 아무도 나를 위협할 수 없게 만드는 집을 짓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서부극이 진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미국의 역사를 봐도 되게 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무법자로서 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걸 그쵸. 뭔가 잘 그냥 지어놓은. 정당화해서 막 어. 이게 법이다, 막 우리 음. 문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서부극 마을들을 짓는 게 다 세트장이잖아요. 음. 근데 그거 짓는데 되게 금방 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리틀 빌이랑 같은 방식으로 지었을 테니까 뭔가 이렇게 서부극 세트장을 짓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뭔가 더 어느 장면? 중간에 할 얘기? 영화의 마지막 아, 장면? 영화의 클라이막스? 아, 거기로 넘어가기 직전 장면이라고 아, 네네. 할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결국에는 그 정말 카우보이 두 명을 살해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키드가 이렇게 멀리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은 본인들도 위험해지니까. 근데 키드는 멀리까지는 보지 못한 인물이라서 그 두 사람이 총을 쏘고 있으면 맞았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뭔가 망원경이라도 준비를 했어야 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말 시끄럽게만 하는 인물로 있다가 그래도 마지막 인물 죽일 때는 본인이 가서 총을 쏘긴 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동행인들에게 자기는 5명까지 죽여봤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첫 번째 살인이었다고 결국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살해를 하고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막 울면서 술 마시면서 그 술 마시는 장면이 술을 막 멋있게 마시는 그런 뭔가 일을 끝내고 멋있게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견딜 수 없어서 계속 술로 뭔가 취해야만 하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고 웃다가 막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윌리엄 머니랑 네드는 이 키드가 꿈꿨던 뭔가 무법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보고 그러고서 이제 회한을 가진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지만 머니는 뭔가 어딘가 반성이 덜 된 것 같은 그래서 또 이렇게 살인 청부업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키드는 이제 꿈꾸는 초짜인데 정말 드디어 자신이 원했던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아 나 정말로 사람을 죽였어.' 막 이렇게 기뻐하다가도 뭔가 그걸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냥 그 연기 자체가 되게 인상 깊기도 했고 약간 그런 표정들이 네드나 윌리엄 머니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엇으로 괴로워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보여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반성하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린 다른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키드가 그렇게 약간 눈물에 참회를 할 때는 뭔가 되게 이건 좀 미국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그냥 근데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이 짐을 물려주지 말자. 너희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장면을 넣기로 한 것도 뭔가 좀 뭔가 60대 같은 선택 같다 이런 그런 느낌이 있긴 그죠? 했는데 네, 좀 교훈적이긴 했지만 너는 나처럼 그래도 살지 마라. 쥐는 그렇게 살아놓고 멋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씨가 피우면서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래도 이스트우드니까. 아무튼 확실히 되게 키드를 연기한 배우 자체가 엄청 어리게 생긴 사람이고 연기하는 것도 진짜 코찔찔이처럼 맞아. 진짜 사실 5명 죽였다고 했지만 저 믿진 않았거든요. 아무도 진짜 딱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딱 방점을 찍어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일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놀라웠어요. 막 거기서 보통은 막 오줌을 질질 흘리면서 아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결국에 죽인단 말이에요. 맞아. 약간 그런 데서 좀 냉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맞아. 선택을 할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영화적으로 맞아. 되게 용서받을 수 없는 거를 어떻게든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남겨두는 것? 음, 그리고 되게 여기서 사실 2명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첫 장면에서 막 여성을 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2명의 카우보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복수 자체가 통쾌해야 되는데 2명의 죽음 자체도 되게 허무하게 뭔가 그냥 인간이 죽는다는 건 저렇게 똥 싸다 죽고 저렇게 맞아. 사막에서 그냥 나 몇 이제 발은 죽어. 나 총 맞았어. 막 나 이러면서. 물 좀 줘. 그런 되게 뭔가 묘하게 현실적이면서 찌질한 장면들이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매력이었던 것 같고 확실히 서부극에 대한 뭐 성찰이라고 한다면 성찰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춘부들이 돈을 정산해 주러 오는데 거기서 네드가 사실은 네드는 총 쏘는 걸 포기하고 나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근데 잡혀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쵸. 각성 스파이더맨이 옷을 입듯이 갑자기 막 음. 각성해가지고 갑자기 위스키 갑자기 벌컥벌컥 하더니. 그쵸. 저는 약간 음. 보너스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이. 너희들 음. 이걸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자. 근데 보는데 솔직히 좋긴 한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걸 맞아요. 원했던 거야. 맞아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멋있어. 아니야, 여기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이 영화 끝나고 이 마지막 장면을 너무 인상 깊게 기억하면 안 된다, 너. 이제 앞부분하고 다 직관적으로 그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좋지 않아. 이 마지막에 와, 역시 이렇게 감상이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안 된다. 막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봤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을. 네. 저도 약간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기다렸던 장면을 드디어 몰빵해서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사람이 어떻게 각성할 것인가 이걸 너무 기대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러려고 땅을 구른 거잖아요. 솔직히 땅을 굴렀으면은 그 정도 이제 해야죠. 그렇긴 한데 뭔가 일단 살인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윌리엄이 되게 감정에 막 호소하는 스타일이 원래도 아니지만 이제 그 살인 청부업을 자기는 하러 왔고 그 일을 끝마치고 가겠다는 그 단순한 목적성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이 인물이 복합적이면서도 목적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람인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리틀 빌하고 윌리엄 원희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두 명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떻게 대립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그 술집 장면에서 정말 전형적인 서부극처럼 사실 그냥 술집에 한 명의 외부인이 딱 들어와서 모두를 제압하고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그런 전개이긴 한데 그 장면이 있어서 훨씬 재미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장총인가? 장총이 불발되잖아요, 처음에. 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불발되는 느낌이 또 엄청 좋은. 사실 처음에 총 연습할 때는 권총으로 연습했는데 한 2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못 맞춰가지고 장총으로 해서 그 목표물을 맞추는 장면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거에 딱 반대로 장총은 불발되고 권총 가져왔던 리볼버로 일단 다 쏜 다음에 다시 장총을 장전하는 그런 사소한 전개들이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보샹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에 누구부터 쏘나요? 제일 센 놈부터 쏜다던데 맞나요? 막 기자처럼 근데 그러다가 궁금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나도 근데 엄청 궁금해요, 그런 거.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정말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그런 거 물으면 저런 기분이겠구나. 진짜 죽이고 싶겠구나. 근데 저는 막 계속 머니가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막 내가 왜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미친놈처럼 살았을까 이런 걸 반성하는 앞부분도 좋았지만 그 뒷부분에서 진짜 각성해서 막 모두를 말살할 때는 또 그냥 그런 모든 너가 뭐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 놈이냐? 막 이러는데 그렇다. 내가 바로 그 놈이다. 이러면서 막 쫙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신부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죄를 저지르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걸 이 사람이 해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게 약간 늙은 카우보이를 보여줄 때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멋있어. 멋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멋있어.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 사람이 아까 뭐 속죄할 공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나물이 너무 또 속죄할 공간을 주면은 그것도 참 꼴사나운 일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는 것이 결국 그 반성이라는 것이 참 본인은 그렇게 스스로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좀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렇게 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뭔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뭔가 여기서 윌리엄 머니의 이야기가 사실 되게 주긴 한데 여성들 매춘부들이 초반에 등장을 해서 이 사건을 벌이는 인물들로 나오기도 하고 초반에 저는 사실 좀 놀랐거든요. 매춘부들 중에서 앨리스라는 또 약간 제일 음, 대빵? 음, 그런 제일 언니? 맏언니 같은 인물이 되게 빌한테 강하게 항의를 하고 또 이렇게 돈 모아서 서로서로 돌보고 하면서 사는 그러는 것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다고 막 여자들을 위해서 복수해주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드가 그 마지막 장면은 네드 때문이었으니까. 음. 그리고 네드가 그렇게 죽는 것도 이렇게 음, 서부국에 이렇게 흑인이 등장하는 것도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례적인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뭔가 진중하고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음, 해서 근데 음, 너무 뭔가 그 사람이 묶이고 그리고 채찍질을 막 당하고 이런 거는 진짜 음. 흑인 노예를 대할 때 그것과 너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그쵸. 서구극을 재해석하는 영화들도 있고 음, 뭐 그런 것도 되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고 음, 근데 이런 영화도 뭔가 저는 이 영화 처음 보면서는 그러니까 서부극이라는 어떤 미국 영화의 신화, 미국의 신화라는 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인지 여성들과 그러니까 보통 서부극에 막 되게 정조를 지키고 뭔가 고귀한 품성의 여성이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창녀들이 등장해서 엄청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데 음, 그 창녀들의 이야기, 창녀들이 고통받는 모습, 물건처럼 취급받는 음, 것, 그리고 흑인들이 이렇게 죽는 것,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써줬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구나. 뭔가 그런 이걸 뭔가 이야기를 다시 쓰겠다라는 그런 욕망은 분명히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이 그런 지점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약간, 저는 근데 노랑 씨 말을 들으니까 좀 설득이 되네요. 원래는 약간 아쉬움이 있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30년 정도 지나서, 영화가 나온 지 음, 30년 정도 지나서 보는 관객이기 때문에 더 밀고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모건 프리먼이 그렇게 채찍을 맞아서 죽는 거는 약간,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은 재밌긴 했어요. 음, 딜라일라가 처음에 그렇게 칼질을 당하게 된 이유도 뭐지? 되게 남성성을 비웃어서 그런 거잖아요. 음, 잠자리에서. 음, 그러고 계속 그런 은유가 계속해서 영화에서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드랑 머니가 대화를 할 때도 너 아내가 떠났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떻게 너의 욕망을 해결하냐 이런 식으로 음. 물어본다든지 마을에 자주 아니 가니? 뭐 이러면서 손으로 해결하니? 이거 친구 사이에 정말 절친이구나 이런 생각도. 아니 친구 사이에도 저런 건 진짜 물어보기 힘든데. 맞아. 그런 것도 되게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음, 또 막 쌍권총 누구에 대한 일화에서도 걔가 권총을 두 개 가진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또 그런 은유가 나오고 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총과 막 남성성과 피해자 자체가 상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성성을 뭔가 해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총을 잘 다루는 머니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흠집이 별로 난 것 같진 않아서 음. 뭔가 이렇게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뭐 이런 거는 뭐 조신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영화가 시작할 때 끝날 때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나레이션이 조금 뭐랄까 이 영화랑 되게 멀다고 해야 되나? 아내의 엄마의 입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딸이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뭐 딸이 죽었을 때 남편한테 맞아서 죽었을 것을 의심했지만 사실은 뭐 병으로 죽은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도 자기 딸이 묻힌 무덤에 와봤지만 그 남편은 이랑 애들은 어딘가를 떠나고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나레이션은 어땠어요? 아까 또 노랑이 근데 나레이션을 머니의 입장에서 맡기지 않고 다른 인물을 통해서 말한 거를 통해서 뭔가 좀 어떤 중화되는 느낌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거에는 또 공감이 갔는데 저는 사실 변명할 건 다 변명하는 나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병으로 죽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머니 입장에서 사실은 다 변명을 해주고 있으면서 음.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모든 설명을. 그래서 정작 저희가 모르는 거는 사실 그 어머니의 딸에 대한 것인데 이 나레이션은 마치 머니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머니의 입장을 대변하고 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가 어디로 떠났는지 뭔가 그가 마을을 떠나던 뒷모습과 겹쳐지면서 이 영화에 뭔가 나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꾸 제가 보셰그에게 집착하게 되는데 보셰그 입장에서 할 수도 이런 무용담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무용담으로부터는 정말 거리가 떨어진 어떤 인물을 그 나레이터의 자리에 놓는다는 거는 어떤 뭔가 좀 그래도 성찰적인 면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글쎄 뭐 거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게 반성과 성찰이 되는지는 또 의문이라서 그게 오히려 뭔가 타인이 나를 변명해주는 뭔가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원래 이 각본가가 따로 있고 감독은 이스트우드인 영화잖아요. 그래서 막 각본을 처음에는 뭐 이 장면 저 장면 고치려고 하다가 이제 그냥 원 각본대로 다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각본가도 되게 만족하고 원래 자기 작품을 쓴다면 좀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아무튼 각본가도 만족하고 이랬는데 유일하게 손댄 부분이 이 앞부분의 나레이션을 원래 목소리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 텍스트로 바꾼 앞뒤를 다 텍스트로 바꾼 게 그냥 유일하게 각본에서 손댄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여자 부인이 되게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나를 고쳐준 여자 이런 거는 너무 싫지만 뭔가 그 여성은 그 나름대로의 그 뭔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머니에서 뭔가를 봤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항상 이스트우드 영화 보면은 뭔가 아내가 이렇게 있었던 거는 드문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연기를 하는 경우에 되게 뭔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오는데 모두가 막 이 사람에게서 이끌리고 막 이렇지만 정작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뭐 아내가 뭐 죽었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저희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그랜드 토리노나 전 아직 보진 않았는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데서는 좀 더 이 서부극적인 캐릭터를 가져가면서 그거를 현대에 와서 어떻게 반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가 그 영화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잘 어때요? 모르겠네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밀리언 달러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는 베이비 저는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뭔가 그래봤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인공이다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이 그렇군요. 사람이 주인공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배우하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정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보면 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도 많으니까 그걸 그런 맞아요. 식으로 균형은 그런 방식으로 맞춰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얘기했던 거랑 크게 대별점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이 영화가 서부극이니까 그리고 뭔가 서부극을 조금 다르게 푸는 여러 가지 영화들이 요즘에도 많기 때문에 서부극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자유 코너에서는. 네. 일단은 정말 뭔가 찐 서부극이라고 하면 존 포드 감독, 존 웨인 주연의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저는 역마차랑 수색자라는 두 영화를 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안 봤을 때는 뭔가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존 웨인이 뭔가 너무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고 서부극이 뭔가 미국의 신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난 저런 건 안 보고 싶어 이러다가 그냥 미국 영화 장르 영화를 좀 봐야겠다 했을 때 서부극 보자 해서 봤는데 역마차는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마차를 타고 가는 내용인데 그야말로 여기에 되게 아침 드라마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통속적인 어떤 전형적인 인물들 예를 들어 술 주정뱅이 의사. 근데 이 의사는 되게 뭐 음담패설도 하고 평소에는 술 취해서 있다가 근데 뭔가 결정적으로 의사가 필요한 순간에는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본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고귀한 신분의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이 임신을 해가지고 막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창녀가 있어서, 매춘부가 있어서 그 두 사람이 비교가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모든 남성들이 이 고귀한 여성을 막 되게 받들어 모시고, 그리고 막 되게 입속에 밝아서 뭐 어떤 위협이 닥치면 바로 자기 몸부터 챙겨서 도망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존 웨이는 뭐랄까 되게 무뚝뚝하고 뭔가 우직한 면이 있는 되게 센 총잡이 뭐 그런 인물들이 뭔가 주고받는 그런 연기들이 되게 재밌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서부극에 총 쏘고 뭐 들판을 달리고 이런 장면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의 캐릭터들이나 연기가 훨씬 더 인상 깊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나무 씨는 이런 서부극 보면서 어땠나요? 저도 역마차 되게 재밌게 봤고 뭔가 전 서부극을 좋아해요라고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스스로도 흑을 좋아하나? 이렇게 좀 아직도 의심이 되는데 역마차 같은 얘기는 뭐 사실 어느 시대에 봐도 재밌을 만한 요소들을 넣은 영화인 것 드라마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좋고 또 진짜 막 카우보이들이 등장해서 총 쏘고 이런 영화들이 네,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맞아. 약간 서부극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갖기가 싫은데, 그리고 뭔가 저 스스로 봐도 서부극을 막 엄청 열심히 파서 본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뭐,
좀 약간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시네필들을 보면 서부극을 뭐 TV에서 계속 해줘서 좋아하게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극장에서 자주 봐서 좋아하게 된 사람들.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세대는 또 아니고,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서부극과 저의 관계는 되게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뭔가 제가 연결점을 찾게 되는 거는 약간, 막 일본 소년 만화 이런 거에서 의외로 서부극이랑 유사성이 되게 많아요. 서부극에서 주인공을 멋있게 연출하는 방식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게 그게 또 일본 영화에서 사무라이 영화에서 따온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막 이렇게 서로 막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베끼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멋있는 카우보이 캐릭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막 소비하던 그런 이렇게 소년 만화 같은 거에는 항상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지금 서부 영화를 봐도 제가 너무 익숙한 플롯에 익숙한 인물들에 익숙한 빌런들이 나오니까 그냥 너무 좀 친숙한 거예요. 심지어 연출 같은 것도 싸우는 연출 같은 게 되게 과장되어 있고 어떤 일반적인 막 사실주의 영화에선 절대 안 쓸 것 같은 컷들이 엄청 많이 맞아요. 쓰이잖아요. 그리고 막 컷에서 컷으로 점프하는 방법도 되게 독특하게 쓰인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엄청 신나고 재밌어서 뭔가 의미를 깊게 찾으면서 본다기보다는 진짜 좀 말초적인 재미에 가까울 때도 많긴 하지만 그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무협 만화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 공감하게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부극의 매력을 느낀 것이 저는 미국 로드무비를 좋아하고 넓은 평원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지평선을 달려서 사라질 수 있다니 뭔가 그거에 대한 로망 때문에 서부극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 그 사막이나 평원에 숨을 곳 없는 이미지 같은 게 되게 거짓말을 안 해서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 그대로인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관객을 속이고 트릭을 짜는 영화도 되게 많잖아요. 반전이 있는 영화들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다고 A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B였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막, 이 이미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구나. 막 이런 식으로 풀려가는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그죠? 서부극은 그런 것과는 정말 거리가 멀잖아요. 되게 정직하게 이 스토리가 진짜 달려나가는 역마차의 말처럼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게 있죠. 이스트우드도 좀 영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좋아요, 저는. 다 저도 보면. 그래서 좋아요. 근데 이제 존 포드적인 영웅과 이제 존 포드와 존 웨인의 서부극이 있다면 세르지오 레오네는 이탈리안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혹은 서부극을 좀 다시 붐업시켰다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네, 존 웨인적인 영웅과 이 레오네 영화 속의 이스트우드는 굉장히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면도 뭐 찾으라면 있지만 좀 다르죠.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대비를 시키고 뭔가 레오네가 뭐 수정주의 서부극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는 약간 안티히어로를 부각시키고 굳이 선악구도를 나누지 않으면서 뭔가 이익을 쫓는 인물들을 그리는 그런 전개 방식 같은 게 존 웨인의 이미지랑은 되게 다른 인물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존 웨인은 약간 확실히 원칙이 있고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영웅이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음. 뭐 공권력과 더 가까우냐 아니면 무법자에 더 가까우냐 그거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념이 분명히 결부되어 있는데 레오네의 경우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쵸. 그걸 약간 비꼬듯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음, 또 약간 레오네는 또 이탈리안 웨스턴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막 그 저희가 얘기했던 달러 3부작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뭔가 좀 무국적성이라 해야 되나? 아 실제로 맞아. 그게 좋아. 자본은 약간 독일 자본이 들어왔다고 해요. 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지금 후국 이야기 듣다 자체는 보니까. 미국 장르고. 그치. 어, 그래서 무국적적인 느낌. 아, 맞아요. 진짜 그거는 레오네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글쎄 뭔가 그러니까 이스트우드가 결국에는 레오네 영화에서 주요한 무법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무법자가 다시 타운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그 무법이라는 거에 절대성을 주장하는 영화는 또 전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존 웨인처럼 확실한 뭔가 그런 구도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고 음. 이 영화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근데 나는 그냥 이 영화에서 음. 후회하는 것이 음. 윌리엄이 후회하는 것이 뭘까? 어떤 권력으로 힘을 마구 행사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존 웨인 음. 식으로든 레오네 식으로든 그 음. 행사를 했던 것이 무엇을 음. 대가로 음. 했는지. 결국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리틀 빌 쪽이든 머니 쪽이든 폭력에 대한 반성 같은 게 있는 음, 영화인 것 같기는 음, 하고 근데 머니가 너무 마지막에 그렇게 약간 쇼타임을 가져가지고 맞아.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자기 친구랑 영화 초반에 이제 음. 피해자를 되갚아 준 거라고 보긴 하더라고 사람들이 거의 다. 근데 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 싶은지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어떻게 음. 봐야 된다라는 건 라고 음. 말할 순 없고, 나는 그 음. 여성들과 음. 레드를 그래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고, 근데 마지막에 음. 폭력 씬을 또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음. 사람들을 막, 아, 역시 뭔가 이렇게 갚아줬다, 이렇게. 근데 음. 내가 보기에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 뭔가 청부를 받는 입장에서 약간 누군가를 대표해서 갚아주는 느낌으로 변하는 게 좀 그 간극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해. 여자들이 청부를 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막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갚아줄게라고 생각하면 약간 왜 저러지? 약간 그런 음, 느낌? 그 갚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카우보이 중에 한 명이 음. 말 한 마리를 딜라일라에게 주려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 스트로베리 앨리스가 엄청 음. 욕하잖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갚아지냐고. 그러니까. 근데 뭔가 갚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잖아. 음. 말 한 마리로 갚는 방법. 뭐 음. 한 마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뭔가 음. 보상? 그 음. 보상이 안 되지만 음. 대신에 범죄를 음. 저지른 사람이 대가를 음. 치르는 그런 방식이 청부살인이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나는 항상 둘 중에 음. 둘 다 어느 것도 그 딜라일라를 건강한 상태로 돌릴 수는 없잖아. 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거고. 음. 근데 막 모르겠어.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되게 시선이 몰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욕망이 뭔가 처벌하는 것 자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라는 그냥 조리돌림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무튼 피해자가 말을 팔아서 나는 말을 받아서 잘 살면 지금은 스키니에 지금 속한 상태지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피해자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풀릴지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맞아. 그리고 난 딜라일라의 얼굴에 난 상처가 약간 그 머니의 얼굴에 난 상처랑 약간 등치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등치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약간 공감을 서로에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장면이 있잖아. 얼굴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도 약간 그럴 수 있나? 라는 두 사람이 상처가 난 경위는 너무 다른데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 근데 뭔가 그 조리돌림을 하고 싶은 욕구 같은 거는 사실 두 카우보이를 살해하는 과정이 막 엄청 오락적으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한 건 있는 것 같고 맞아. 오히려 리틀 비를 처리할 때를 마지막으로 삼았다는 게 나는 좀 어떤 법이나 질서를 상징하는 폭력을 좀 뒤엎으려고 하는? 왜냐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 그래서 아직도 92년에도 무법자 캐릭터가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런 약간 법에 대한 의문 같은 거를 좀 폭력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확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거인 것 같긴 한데. 아, 내가 그거에 너무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 어떤 거에? 무법자는 결국 자기만의 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아무튼 결국 그래도 법이 있어야지. 약간 그런 나는 왜냐하면 아, 여기 그치. 사니까 뭔가 그런 그럼 너는 누구의 법을 따르냐? 약간 이런 거지, 무법자한테. 근데 이 비리 법인데 뭔가 악한 법이기 때문에 처벌당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레오네처럼 그냥 화나서 죽인 거에 가깝다는 느낌으로 나는 이해를 한 것 같아. 나는 약간 몰라. 그냥 진 해크만 그 배우 자체가 좀 형사 같은 느낌이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실력은 분명히 있지만 약간 폭력적인 형사 같은 느낌이 나한테는 있어서 뭔가 내들을 잡아서 막 패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공권력이 남용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뭔가 모든 어떤 돈으로 보상을 하라 이런 거는 어떤 일종의 법에 따르는 교환 관계라면 딜라일라가 원하는 거는 그걸 벗어나는 거여서. 근데 뭔가 악한 법이라기보다는 법 자체가 원래 폭력인 거라고 생각하긴 해서 그냥 뭔가 아간벤 스타일로 둘 뭔지 알겠지?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서부극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도 서부극을 좀 재해석하는 영화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 아까 나무리 얘기했던 로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히어로 무비를 재해석한 거긴 하지만 울버린의 역사를 뭔가 이렇게 잘 마무리를 시키는 그런 영화지만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약간 서부극적 정서를 가진 영화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봤던 영화가 슬로우 웨스트라고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파스벤더가 나와요. 근데 약간 파스벤더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약간 얼굴 상이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생각인가요? 있네요. 느낌 있네요.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또 파스벤더에 빠져 있을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김혜리 평론가님이 코멘트 다신 걸 읽어보면 웨스턴판 어린 왕자 올해 최고의 엔딩 후보 이렇게 다셨어요. 엔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엔딩이 좀 되게 인상적이긴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세팅은 정말 세르지오 레오네 같은 정말 도덕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서부극적인 그런 곳인데 정말 어린 왕자 같은 막 낭만이 넘치고 너무 순수한 소년이 여기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영국에선가 어디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만나러 왔다 이러면서 그 인물 연기하는 게 코디 스밋 맥피라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파스빈더는 이제 서부극적인 그런 인물인데 요 둘이 같이 길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서.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정말 특이한 점은 서부극인데 이 어린 왕자 인물이 들어오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 같은 거. 이 인물들이 막 결국에는 다 뭔가 치유받는 듯한 그런 이 순수함에 물들게 되는 것 같은 낭만과 순수함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영화라서 보고 나서 궁금하네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둘 다 보지는 않았는데 더 홈즈맨이라는 영화는 여성이 주인공인가요? 네, 주인공인 것 같아요. 나는 힐러리 스웬크 이 사람 밀리언 달러 베이비 어, 주인공이었네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좋다. 음, 이동진 평론가님의 평론을 이걸 코멘트 읽어보면 괄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 방향을 바꾸고 남성 대신 여성을 중심에 놓고서 괄호 닫고 토미 리 존스가 거꾸로 써낸 의미심장한 서부극 이렇게 하고 3.5점을 주셨네요. 재밌을 것 서부극에 대한 재해석은 계속 많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타란티노도 사실 헤이트풀 에잇이랑 그 뭐죠? 장고 분노의 추적자인가? 그것도 둘 다 서부극인데 이제 자기 스타일로 완전히 바꿔서 약간 대체 역사처럼. 어때요? 헤이트풀 에잇. 근데 제가 이걸 레오네나 막 다른 서부극을 보기 전에 본 영화라 막 서부극이라는 인지 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실 좀 수다스러운 서부극이고, 저는 또 사뮤엘 L. 잭슨 워낙 좋아하니까 사뮤엘 L. 잭슨 보려고 본 것도 있고, 헤이트풀 에이스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타란티노는 워낙에 그냥 타란티노 영화 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뭔가 저희가 계속 어떤 인종적 타자나 뭐 여성이 영화에서 더 쓰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음, 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서부극이니까 음. 뭔가 그런 점에 아쉬움을 느끼시면은 이런 영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이미 폭스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제이미 폭스 되게 좋은 배우고 좋은 가수인데 막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여기에도 사무엘 L. 잭슨이 나오고 아, 맞아요. 그러네. 보고 싶네요, 정말. 워낙 두 영화 다 좀 본지 오래돼가지고. 음. 진짜 매력 있는 장르인 것 같고 사실 서부극이 상징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 상징에 동의하고 그거에서 똑같은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희들도 다 음. 다른 이유로 좋아하고 이렇게 재해석한 음. 사람들도 서부극을 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일 텐데 좀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게 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자유 코너?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인데요.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나무 씨? 저는 아직까지도 뭔가 로건과 덤블도어와 윌리엄 머니를 잇는 어떤 죄책감과 고통 같은 거, 그냥 자기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인물들에 너무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서 이 영화도 그런 계열에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 보시면 진짜 그것도 그런 내용이라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진짜. 새해의 다짐을 다시 벗어나자로 아니야, 그럴 수 없을 정해야겠습니다. 거야. 나는 달라졌어, 나는 변했어.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우리 봤잖아. 받아들이자. 아, 받아들이자. 본인 마음대로 아, 하세요. 알겠습니다. 노랑 씨는 어떠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갖고 있는 어떤 호기심이 어떤 맥락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냥 영화의 사회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되게 정석적으로 커리어를 정말 잘 쌓아온 사람이고, 맞아요.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고 음악도 하고. 우리가 이거를 방송 녹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리허설 때 얘기한 게 뭔가 이 사람의 정치적인 스탠스랄까? 뭔가 공공연하게 공화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영화를 보면 진짜 뭔가 되게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의 사회관, 정치관 같은 것들이 드러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뭔가 보수적이면서도 뭔가 그럼에도 뭔가 지켜야 할 가치를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될까? 음, 음, 뭐 그게 되게 할리우드 아카데미 영화들이 뭔가 보통 그런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상 받는 영화들은 그렇게 뭔가 안전하면서도 뭔가 멋있는 그런 영화들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저는 그런 영화도 엄청 좋아해서 저의 욕망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런 영화 좋아하나 뭐 이런 거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휴머니즘에 너무 치우친 영화를 싫어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음, 그게 되게 좀 위선 같아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너무 음, 진짜 안전빵 같아서 더 생각할 걸 생각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느낌 같은 게 저한테 있는데, 이스트우드는 뭔가 진짜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서 얻어낸 교훈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같은 휴머니즘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런 힘 같은 게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과묵한 캐릭터인데 그 과묵함 속에서 무슨 말을 하나 자꾸 들어보게 만드는 음. 사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음. 앞으로 이스트우드 영화를 좀 더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녹음 어땠는지 얘기하지 말고 끝낼까요? 아니 뭐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음질 상태 같은 게 좀 어떻게 될지 조금 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저도 집에서 맞아요. 하는 거여가지고. 안 좋을 게 뻔한데 음. 제가 그래도 나름 편집을 한다고 하는데 음질 좋게 막 만들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쵸. 그 구독자님이 피드백을 최근에 주신 게 있어서 사실 피드백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음. 그 혹시 뭐 이렇게 조금 더 말하는 게 빨랐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좀 나는 느린 것도 괜찮다라던가 뭔가 음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주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줌 녹음으로 하다 보니까 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고 네. 많았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